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 살고 있는 77살 정동채입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귀가하던 날들을 보내다 63세 정년 퇴직을 한 이후로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제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고 자식들이 자라던 기억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5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1년을 힘겹게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퇴원하던 날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남기세요라고 남겼고 저는 그 메모를 아직도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앉아 바느질하던 의자, 그 옆에 놓인 작은 전기난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둘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자 민재도 생겼지만 어릴 적 무릎에 앉아 졸던 그 모습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고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요즘 무슨 색 옷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새 손자의 관심사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태블릿 게임이 되었지요. 퇴직 후에는 매달 공무원 연금이 들어왔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 없이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새벽이면 마을 뒷산을 산책했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나 간단한 행정봉사도 맡았습니다. 어느 날은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로 아이들 앞에 앉기도 했지요. 혼자 차려 먹는 아침은 달걀 하나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했고 낮에는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반찬 좀 만들어서 이번 주에 갈게요. 그런 말이 익숙해졌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약속 한마디가 삶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지라며 마음을 다독였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반찬이라도 갖다 주겠다는 말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저희 친구 어머님도 얼마 전 입주하셨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졌대요. 잠시 말이 멈췄고 이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혼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는 배려와 안심이라는 단어들이 차곡차곡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선택이 제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마운 반, 어딘가 모를 불편한 반, 처음엔 그저 걱정과 배려로 여겼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버타운 이야기만큼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부터 위치, 시설 정보까지 줄줄이 꿰고 있었고 이미 여러 자료를 챙겨둔 듯 했습니다. 며칠 후엔 카카오톡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진 브로셔 사진이 도착했고 한번 가볍게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거기엔 수영장, 헬스장, 영화 감상실, 의료센터까지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공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사진 속 어르신들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려요. 혹시나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말에 문득 내 삶의 어떤 구석이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위험이라 명명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끝마다 아버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지금껏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마당 끝에 핀 국화꽃, 아내 사진 옆에 놓은 작은 탁상시계의 째깍이는 소리, 그 모두가 제 일상이었고 제겐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추억들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야 할 만큼 나를 걱정해주는 것일까?
며느리는 어느 날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나를 잡았고 주말 아침에 차를 몰고 제 집 앞에 섰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견학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도착한 상담소는 고급 호텔처럼 꾸며진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들이 인사를 하며 다가왔고 상담 매니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 고급 커피 향이 가득한 라운지, 그리고 넓은 정원과 산책로. 며느리는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곳에서 함께 지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슬며시 비집고 들어오는 멘트였습니다. 하지만 말끝은 늘 배려와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위급 상황엔 5분 안에 응급 조치가 된다더라고요. 화려한 사진과 후기가 가득한 안내책자를 건네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디까지나 준비된 설득용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연금 자동이체 등록도 되어 있어요. 관리비와 식비도 자동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섬뜩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수단이던 연금을 너무도 가볍게 언급하는 말투, 그리고 자동이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 그리고 며칠 뒤 아들 재훈이가 연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즐겨 피우던 국화 화분이 조용히 시들어 있었고 마당 끝엔 아직 비닐을 씌우지 못한 장독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도착한 등기봉투를 열자 연금 자동이체 등록 완료, 위임동의 확인 신청인 김사연이라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아무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제3자 위임 동의가 완료되었고 관련 통화 녹취도 저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요청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어색했고 말의 흐름도 느릿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AI로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요구했던 실버타운 입소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수익권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제 공무원 연금 수령권을 정기적으로 이체받고 그걸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깔끔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철저히 배제된 채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며느리는 AI 음성 변조 앱을 사용해 제 목소리를 흉내냈고 서명도 스캔 후 이미지로 합성하여 위임 동의 문서를 제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문서는 그녀의 회사 노트북에서 만들어졌고 IP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졌고 사문서 위조로 전과가 남았습니다. 연금 계좌는 원상복구되었고 실버타운 계약도 무효가 되었으며 연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로 민사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 도서관 봉사 동료들, 그리고 뜻밖에도 저를 찾아온 옛 직장 동료들까지 그들은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고 때로는 문자 한 통, 반찬 한 통으로 저희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날 동네 노인복지관 앞 벤치에서 한 봉사자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혼자 사시는 게 외롭긴 하셔도 마음 지키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자식이다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도 효도예요. 본인한테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내 삶에 내가 효도하는 것, 그게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노년의 지혜였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우는 죄송하다며 몇 번 찾아왔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잠깐 거리를 두자.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너도 나도. 그 일 이후로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당 끝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기억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삶은 여전히 앞으로 걷는 중입니다. 큰아들과는 아직도 다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노인복지관 앞에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손엔 작은 국화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고 말없이 마당 구석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다가와야 하는 법이지요. 인사조정 후에 며느리는 사과 한마디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는 강요하는 것도 시간에 쫓겨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사진 옆에 작은 국화 화분이 하나 더 놓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이 조용히 두고 간 손편지가 꽂혀 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반찬도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시겠어요? 저는 아직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국화가 다시 꽃 피는 날, 그 편지에 답을 쓸 날도 오겠지요. 이제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진짜 배려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감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이니까 걱정돼서라는 말에 조심스레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작게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걱정이라는 말로 감싸진 통제는 때때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존엄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는 당신 인생의 마지막 경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